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날씨는 이제 확실하게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절기인데 건강에 주의하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도 좀 분위기 전환차 이렇게 아담한 화초들 좀 갖다 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우리 벨라가든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요즘에 좀 많아가지고 한번 전문가 한 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구본 연구소 초반서부터 이제 광물 자원,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 번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칼럼도 여러 번 썼는데, 최근에 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 모셔서 한번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현수 애널리스트께서는 이제 배터리와 관련돼서 좋은 보고서들 많이 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큰 도움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매우 이제 좋아서 오늘 이제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종목 관련해서 뭐 어떤가요? 상황 한번. 저 이게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 합산 시가총액이 한때 350조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코스피를 보면 반도체 섹터 제외하고 300조 넘어가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버블이 컸었고 그때는 좀 시끄러웠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시기는 좀 지났고요. 네. 뭐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기회도 있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다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오를 것 같다, 뭐 아니면 이제 어차피 내릴 거다, 또 뭐 공매도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렇죠. 요즘 네. 공방전이 치열하다라고 이제 네네.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전투도 이전보다는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전 버블이 강할 때는 네. 산업은 좋은데 또 비싸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공매도를 하고 또 계속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사고 그러면서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의 규모가 엄청 큰 전투들이 벌어졌었는데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애초에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들 다들 보시고 그리고 공매도도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공매도 하는 건 오히려 또 리스크가 있다라고들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시장 자체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굉장히 요즘 좀 핫한데 네. 배터리는 참 이게 벌써 한 2, 3년 사이 분위기가 확 바뀐 게 굉장히 또 관심이 차가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연금 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 ETF 이렇게 만져보는데, 올 초에 석유화학 그쪽으로 이제 이건 바닥일 것 같다라고 들어가서 지금 상당히 이제 좋은 시절을 이제 보내고 있긴 한데, 그렇죠. 배터리도 좀 좋은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미국 이야기, 중국 이야기 뭐 이렇게 다 넘나들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들 뭐 미국의 이제 IRA 등장해서 많이 이제 투자를 했고 그러는데, 그때 갔을 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세액공제 7,500달러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 달에 폐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9월 30일자로 9월 30일자로 폐지가 되고요. 예. 유권에서 나온 거 보면은 대금 납입만 9월 30일까지 하면 인도 일자는 10월 11월에 돼도 준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고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IRA 전기차 보조금인데요. 이게 대당 7,500달러니까 원화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올해로 이제 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신차 가격이 이제 57,000달러 정도 되는데 7,500달러면 뭐 15% 맞습니다. 정도가 이제 그동안 보조가 되다가 없어지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2차 전지 전반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확실히 그거는 타격이 불가피하죠. 지금 한국 배터리 기업들 보면 뭐 SK온이든 LG 엔솔이든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 배터리 매출 비중이 90%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원계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 외에 과거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배터리 시장도 컸지만 이게 전기차가 한 대에 들어가는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훨씬 더 커졌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 매출,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매출의 대략 한 40%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데 보조금이 폐지되는 거니까 타격 자체는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불가피하고요. 없다. 네. 그래서 요즘 그 미국에서도 보고서들 나오는 거 보면 얼마 전에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보면 네네. 내년에 전방 수요 30%대 감소 불가피하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영국의 보조금 폐지된 이후에 한 10% 내외 역성장했다가 다시 성장을 했고 네네. 그리고 애초에 미국은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타격이 아주 크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성장 자체는 확실히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야말로 전기차 타기가 좋은 나라인가 안 좋은 나라인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사실 뭐 단독주택 많고 네네. 그러니까 뭐 파워홀 같은 거 얹어가지고 그렇죠. 집집마다 ESS 네. 뭐 형태의 어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공짜로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왜 보급이 느릴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구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TCO, 그러니까 총소유 비용 관점에서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지만 이게 휘발유 가격이 또 싸다 보니까 유류세가 거의 없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소유 비용 관점에서 아직은 전기차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게 다른 지역보다 유럽보다 좀 성장세가 둔화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페트로스테이트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과거에는 페트로스테이트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중동 국가들 생각을 네. 하고 러시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뭐 세계적인 페트로스테이트다 보니까 네. 여전히 이제 내연기관차 영향력이 세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전기차 수요가 빨리 좀 되살아나서 우리 관련 기업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좀 주춤한 모습이 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에너지 저장 시설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속히 확대된다 이런 네네. 보고서들 그다음에 정부 기관의 뭐 평가 이런 것들이 네네. 나오더라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그러면 전기차만 봤는데 네. 이 ESS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ESS 쪽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와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례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 미국의 그 가정용 태양광 기업 1위가 썬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가정용이죠. 지붕에다 올려놓는 거. 맞습니다. 네네. 그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보면 본인들이 태양광 설치할 때 ESS 결합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 네. ESS 수요도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에너지원에서 뭐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한 자릿수대였다가 예. 2010년대 오면서 이게 한 10% 중반 그리고 2020년 들어서면서 20% 이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ESS 설치 수요도 뭐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수요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방송 보시는 분께서 아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이제 재생에너지 지원 안 해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은 지역은 뭐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가장 저렴한 왜냐면 연료비가 안 들잖아요. 태양광 뭐 이제 풍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계속 잘 되다 보니까 그 수요로 ESS가 덩달아 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논리에 맡겼을 때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트럼프도 디테일하게 보면 친환경 산업을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 논리에 맡기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를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금 자체는 조금 지금은 과하다라는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굉장히 싸게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자연 성장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넓은 땅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네네. 참 부럽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ESS가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을 하고 어떻든 그 포션이 이제 꽤 커질 것 같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한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점은 결국은 미국에서도 이제 ESS 하려고 그러면 아직 자체적으로 이거 생산할 수 있을 뭐 배터리가 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결국 수입을 이제 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관세를 요즘에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25%,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그 이상. 미국의 이런 관세가 이 ESS 시장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이게 일단은 미국 ESS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GM 포드와 ESS를 만드는 뭐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기업을 비교해 보면 배터리에 따른 관세 타격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왜냐하면 GM 포드는 다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조달하게끔 이미 준비를 해왔었고요. 미국 내 생산해서. 그렇죠. 그걸 이제 SK온이나 뭐 LG 엔솔이 하는 것이죠. 반면에 ESS 사업자들은 다 LFP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LFP. 이거를 다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ESS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달리 배터리에 요구되는 요구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ESS는 그냥 두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게가 좀 무거워도 맞습니다. 뭐 상관없고 부피도 커도 되고요. 불만 안 나면 그렇죠. 불만 안 나면 되고
수명이 길어야 합니다. 아, 수명이 길어야 되는군요. 네네. 왜냐하면 전기차는 하루에 한두 번 충전을 하지는 않죠. 그렇죠. 일주일에 뭐 많아야 한 번 정도 할 뿐인데 ESS는 하루에 두세 번 충방전을 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붙어서 하는 예. 거니까요. 근데 이제 배터리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충방전 횟수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LFP를 쓰게 됩니다. LFP는 많은 단점이 있지만 수명 특성은 확실히 인과 산소의 공유 결합 강도가 니켈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LFP로 넘어가 있고 그래서 미국조차도 중국 의존도가 지금 80%가 넘고요. 미국 ESS 시장에서. 네, ESS 시장에서요. 그래서 관세 부과되면서 바로 타격이 커졌고 네. 그러면서 부랴부랴 지금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예. 이게 마침 또 좀 수요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 이제 빠르게 좀 트랜지션하면서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자동차와 더불어서 이제 ESS라는 또 새로운 시장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둘러싼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오늘 이 김현수 애널리스트 모시게 된 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호주 ESS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 뭐 미국 그리고 호주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강점 있는 나라들은 다 ESS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애널리스트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S는 주로 LFP가 훨씬 유리한 이제 그런 맞습니다. 특성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우리는 주로 삼원계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 커지는 시장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차는 계속 삼원계가 주도권을 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재화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밀도가 중요해서 계속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ESS는 LFP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도 빠르게 LFP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지난 2분기에는 LG 엔솔이 현지에서 ESS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시작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온, 삼성 SDI도 이제 순차적으로 미국에서 생산을 LFP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ESS 쪽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도 좀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SK온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추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정확히는 SK온은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 그 현지에서 ESS 관련된 LFP 수주가 있었고요. 수주를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26년 4분기부터 현지에서 LFP 배터리 컨테이너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현지에서 배터리 셀도 생산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조금 늦긴 했으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SK온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결국은 이제 관세 장벽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그 시장을 일단은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 LFP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몇 년 전에 뭐 이런저런 행사에 가보면 삼원계 LFP 비교하고 삼원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보니까 지금 LFP가 훨씬 더 큰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소듐이라든지 뭐 여러 기타 등등 다른 미래 전지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보면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삼원계에 지금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그 자동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ESS는 LFP 해야 되고요. 자동차는 여전히 이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 LFP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도 아직 ESS는 LFP 침투율이 80%가 넘는데 전기차에서는 LFP 침투율이 지금 5%가 안 되거든요. 미국에서도. 유럽도 지금 한 9%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 삼원계 위주로 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자동차는 요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요 리사이클링을 하려고 하는데 리사이클링 밸류를 고려했을 때는 요 철은 리사이클링 가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요 니켈 코발트를 활용한 요 삼원계의 주도권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은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중요해 보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요거는 방금 말씀 주신 것과 조금 다른 패러다임이긴 한데 자동차 산업의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이제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함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SDV나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도구로서 전기차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기화의 어떤 그 과정이다. 맞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움직이는 이제 전자 장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가면 전력 소모량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밀도의 요구 조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자동차가 이제 기계식 장비에서 전자장비화 되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삼원계의 거버넌스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업체들은 최근에 이제 저가 물량 공세를 이제 네네. 펼치고 있고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남미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데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LFP가 이제 상당히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네. 시장에 맞춰서 결국 대응한다라는 원칙이 유효하겠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워낙 배터리도 그렇고 광물도 그렇고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정책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시장 논리 하에서 이제 정책 논리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이제 저가 시장으로 열리는 뭐 동남아나 남미 같은 경우는 LFP가 자동차에서도 주도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외의 시장 특히나 또 이런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가고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조금 더 배터리와 광물을 다루려고 하는 니즈가 강한 지역들 미국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이 유럽일 거고요. 그쪽에서는 삼원계가 주도권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거기 맞춰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있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제 네. 그런 고민인 것 같고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한 4, 5년 전에 이제 뭐 화재가 발생하고 뭐 이럴 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맨날 듣던 이야기가 그 꿈의 전지 전고체 배터리 네. 이야기가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토요타 쪽에서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종종 나왔던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황 기반으로 네. 이제 뭔가 네. 제품이 곧 나온다. 네. 근데 뭐 행유한 만큼은 아니지만 잠깐 곧 나온다는데 그쵸. 아직까지 지금 네네. 안 나고 있단 말이죠. 네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쉽지 않아 네네.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관련된 미래 전지와 네. 관련된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참 첨예합니다. 근데 저의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동차라고 하는 재화의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생애 주기를 보면은 집을 제외하고 구매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재화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화의 이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고 즉 이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코나 기준으로 보면은 그 한 4,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 현대 모비스의 배터리 시스템 가격이 한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셀은 그거보다 적겠지만 시스템이 2,500인데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여전히 한 40% 이상이 배터리 관련된 시스템인데 전고차 가면 이게 일단은 2배 이상 튄단 그러니까 말이죠. 가격이 훨씬 더 네네, 비싸질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그 willingness to pay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에서는 그게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시장으로 열릴 거라고 보고요. 네네. 대신에 아직 열리지 않은 그리고 반드시 비싸더라도 사야 되는 시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폭발 위험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되는 뭐 군용 로봇도 있을 거고요. 잠수함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보 관점에서 비싸더라도 사야 되는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열릴 거고 그렇게 보면 이게 없다가 열리는 시장이니까요. 네네. 그쪽은 또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회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때 한 몇 년 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이제 기존의 이제 이 전해질을 다 대체를 해가지고 싹 시장을 넘어가기보다는 특수한 시장에서부터 먼저 발을 디뎌놓고 조금씩 넓어져가는 맞습니다. 그런 길을 걸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 전고체로 돼 있는 전기차를 몰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 비싸도 사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제 비싼 모델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비싼 모델은 나올 것 같다. 예. 어쨌든 뭐 저희가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뭐 몇 년 전에 아주 즐거운 분위기에서 나누기보다는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사실 많죠. 이 걱정의 원인은 전부 이제 중국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이 중국 2차 전지 뭐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정말 무시무시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다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과연 우리 업체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상황이 바닥이 아니고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견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은 뭐 상수로 봐야 되고 계속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경쟁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원가 구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배터리는 완전히 이제 변동비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산업 대표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보는데 반도체랑 원가 구조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반도체는
연간 뭐 15조씩 투자를 하는 산업이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엄청 많고 그래서 빠르게 요 감가상각 종료된 이후에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산업이고 그렇죠. 배터리는 고정비 비중이 20%가 채 안 되고 변동비가 그럼 80%인데 그 변동비의 절반 이상이 잘 아시는 이런 이제 광물 자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코발트, 니켈. 네, 딱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중국이 뭐 광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정제련 비즈니스를 뭐 다 갖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CATL이나 BYD 같은 배터리 기업들은 근거리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량의 메탈을 조달받고 있는 것이 원가 구조상 엄청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열의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또 미국과 유럽 주로 이제 서구권들이 이제 광물을 안보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배터리 이 산업 내에서도 이런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국가의 기업들이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사실 뭐 중국은 이제 뭐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줘서 잘 되는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깊은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의 어떤 장점이라는 게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전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보조금으로 중국이 성장했다라고 해석하는 것 좀 게으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게으른 해석이다. 네, 이거는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고 네.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이게 이제 방법이 딱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가 구조상의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가 그러면 어느 부분을 뚫고 들어가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냐.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또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자원 가격이 변동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많이 이제 변화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국내에서 이걸 하는 게 맞나? 왜냐면은 이제 뭐 니켈 그러면 무조건 인도네시아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코발트 그러면 나중에는 저 어디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긴 하는데. 자관 중국 업체들은 이제 뭐 전 세계를 전기차를 그다음에 2차 전지 다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중국 내부를 들어보면 뭐 인볼루션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 과당 경쟁, 뭐 내권이라고 쓰는 이제 이 과당 경쟁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퍼포먼스가 피크인가? 밀어내기 막 온갖 이제 가격으로 다 승부를 걸고 있는 건데 애널리스트 보시기에는 중국이 과연 지금과 같은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 분야에서의 어떤 글로벌 확장을 더 지속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여기 정도 올해 내년 정도가 이제 피크이고 그다음서부터는 뭐 비슷한 어떤 상황을 또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지금 미국과 유럽이 계속 현지 조달을 강조하는 기류로 가지 않습니까? 제조업 리쇼어링하고 공급망을 현지화하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약간 친환경 브레이크를 걸고 특히나 뭐 트럼프는 오늘 저희 촬영 일자 기준으로 유엔 총회에서 뭐 녹색 사기 이 표현 또 쓰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좀 정권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달리 변하지 않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공급망 내에서의 차이나 디리스킹 이거는 이제 상수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권의 방향과 무관하게.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이제 막 해외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미국에는 본토 투자가 여전히 없지만 유럽으로 이제 조금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헝가리나 이런 쪽에 그렇죠. 헝가리에 투자를 많이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은 메탈 조달에 있단 말이죠. 근거리에서 대량으로 조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건비도 거. 저렴하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면 말씀하신 대로 현지 인력 써야 되고 그리고 광물 저가 근거리 조달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 때 이제 오르는 그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CATL이 말씀하신 헝가리 공장을 이제 올해 연말에 돌리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5개월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근데 중국이 이제 유럽으로 나올 때 LFP 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유럽에서 LFP 침투율은 10%가 안 되고 그런데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지금 40% 정도 된다라는 건 그들이 3원계 갔다가 나온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입니다만 또 동시에 아직 만료되지 않은 수만 건의 특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워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땅에서요.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에서 OLED 특허 가지고 이제 BOE가 애플에게 10년 동안 공급 못하게끔 나왔던 것처럼 이제 특허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뭐 최근에 한국 셀메이커가 그거 관련돼서 승소도 여러 건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해외 지역에서 중국 제조업과 경쟁을 하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검승부의 시작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기회 요인이 있고요.
중국도 이 프로세싱 기술, 메탈 정제 기술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이제 이전하거나 그렇죠. 못하도록 그거가 본인들의 어떤 나중에 일종의 이제 전략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제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기업인 CATL 입장에서는 이게 또 리스크가 좀 되는 거죠. 관련된 비용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그게 기회 요인이라고 봅니다. 기회 요인이다. 네. 어쨌든 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해외 대규모 투자들 뭐 100억 단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네. 정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뭐 기술 통제 또는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진짜 투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제한을 걸고는 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말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인 상황이 네.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전에 이제 뭐 헝가리 관련 이야기 잠깐 하면서 이제 뭐 인건비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인건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지금 뭐 조지아주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고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분위기가 또 상당히 좀 급반전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싸고 뭐라고 해야 고마워할 줄 모르고 뭐 사고 하나도 그렇죠. 유리한 게 없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거기 나라에서 제조업 투자를 얼마나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라는 것은 매우 좋은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 시장을 포기를 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여전히 있는데 이러한 이제 엇갈리는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는 굉장히 참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제 화가 나는 이슈인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 강도가 낮은 상태로 경쟁을 영위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한 장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은 분명히 방파제가 있다. 그렇죠. 중국 제품에 그렇죠.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싸다고 사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싸서 사는 뭐 비누나 샴푸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국가 안보와 연결이 되는 산업의 기초 자산이고, 그렇죠. 자동차는 하나 이제 동력원인데 거기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에너지 저장원으로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력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다뤄지는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스탠스를 생각해 보면 이 방파제는 상수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이랑 크게 안 싸우고 경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이슈가 계속 더 이제 확장되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 유엔 총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나름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녹색 사기 코멘트 있었고요. 오후에 그 미국 언론에서 나왔던 또 중요 기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요번에 미국의 미국 내의 최대 리튬 강산에 대한 지분율 10%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GM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광산이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대의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어느새 지금 월 최대 기준으로 요번 해에는 이제 30%까지 왔고 그리고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함만이 아니라 SDV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리튬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배터리는 중요하죠.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 입장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요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국가들 내에서 이제 한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서 기회는 있다라고 보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난관은 있고 참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시장을 이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지난 이제 한 20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어떤 핵심 산업 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광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절을 이제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메탈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잘 성장을 이제 해왔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배터리 산업을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신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진작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워낙 잘 아시는 요 이제 광물 관련된 지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 이제 레토릭인데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첫 번째 광물은 그 확실히 저는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기업분들 많이 뵙고 하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 광물 자원 개발하는 데는 확실히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분위기에서는 특히 그렇죠. 네, 특히나 또 이제 과거 뭐 자원 개발 역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 배터리 대형 기업들 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영위하는 업과 이제 광물 자원 업은 또 완전히 성격이 너무 다르지 성격이 않습니까? 다르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자원개발고 이제 그런 이제 과거의 역사 때문에 이게 보면 뭐 제가 이제 뭐 맞는 영역하고는 조금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게 그 광물공사 정리되고 나서 네.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광해광업공단이 이 민간의 자원개발 사업 지원하는 역할로만 이제 역할이 좀 축소된 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외 자원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도 하고 싶지만 이게 제약 요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네랄 시큐리티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네랄을 이제 시큐리티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하는 뭐 광물판 나토 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 나오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좀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게 향후에 우리나라의 안보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그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뭐 국부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동원해가지고 네. 대규모 뭐 100조 원 단위의 뭐 네. 펀드를 조정하는데 네. 그 중에 일부라도 좀 이런 뭐 해외 기업 맞습니다. 뭐 지분에 투자한다든지 해서 네. 뭔가를 좀 하면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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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유럽의 인식을 좀 제고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그들도 인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이 확실히 그 미국보다는 친환경 전환 속도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높고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는 속도가 빠른데 이거 에너지 트랜지션 해놓고 보니까 지금 구도를 보면 차이니스 트랜지션이 됐단 말이에요. 중국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그들도 이제 막 인식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해 보면 그 유럽 OEM들 대상으로 그 폰데라이언 그 집행위원장이 이걸 이제 공론화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 만난 자리에서 넌 차이니스 공급망 30%는 방어해라 이런 코멘트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이런 인식을 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다라는 레토릭,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기회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정부는 장기적인 틀에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을 일정 부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이라는 큰 시장에서의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폴란드에 방위산업 수출하면서 이제 자유진영의 뭐 무기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무기고를 넘어서서 자유진영 제조업의 어떤 핵심 우리가 가치를 공유한다. 그렇습니다. 배터리는 또 에너지의 저장 원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참 이 배터리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든다라는 거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게 참 많군요. 보면은. 맞습니다. 그게 진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싸다고 쓸 것이냐 아니면 그 출처를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가성비만 맞으면 웰컴 하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았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시절이 왔고 배터리도 그 속에서 리스크와 기회가 같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뭐 쭉 보시면서 사실 대한민국 요즘에 많은 투자자들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의문 섞인 이런 이제 시선을 이제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번 그 동안에 쭉 보신 느낌으로서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어떻게 생각하시고 국민들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뭐 어떤 관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의 성장성은 확고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친환경 논리에만 함몰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배터리는 크게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 요 두 개를 이제 전방축으로 두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단순히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그리고 뭐 중국의 이 자율주행 기업들, 뭐 한국 현대차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가 점점 스마트카화되고 전장화 비중이 높아지는 과정에서의 전동화 니즈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 기관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요 이제 동력원으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또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에너지 산업의 ESS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확실히 기회 요인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산업의 성장성은 정말 확고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다양하게 전환이 되고 있고 전기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죠. 특히나 또 요즘에는 그걸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송전과 관련돼 있는 전기와 관련되는 모든 산업이 요즘에 흥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잠시 우리 눈에 뒤로 지금 사라져 있지만 여전히 성장성이 이제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노력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은 지구본 연구소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시는 게 투자해도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김현수 애널리스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